무영탁, 현진건. 제52장 김양상의 아우 경신. 그런 인물을 내가 어찌 까맣게 잊었던가. 유종은 스스로 제 기억이 흐려진 것을 책망도 하고 괴탄도 하였다. 만일 그가 내 사위만 된다면야 그따위 김씨쯤이야. 풀 게 하나 없던 그에게 새로운 기운이 넘치는 듯하였다. 그대도록 경신이야말로 유종이 꿈꾸는 사위감으로 정말 없이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 위선 지체로만 보아도 내물왕의 직계 후손이니 김지의 문벌보담 높았으면 높았지 떨어지지 않았다. 경도관께서 만두광자라도 두셨기에 망정이지 만일 무하시었던들 대통을 이을 이는 김양상 형제밖에 없다는 것이 떳떳한 공론이었다. 더구나 그 형제들은 어디까지 당학파를 미워하고 국선도를 숭상하는 점으로 자기에게 둘도 없는 동지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다만 그들에게 현재는 그리 큰 권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흠절이라면 흠절이리라. 그야 김양상이 그대로 조정해서 있기만 하였으면 골품으로나 덕망으로나 벌써 상대등이 되었으련만 임금께와 당나라의 아첨하기로만 이를 삼는 무리들하고 한 조정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치욕이라 하여 이찬의 벼슬을 버리고 향제에 들어눕고 말았다. 몇 번 왕명으로 부르셨지만 끝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만일 웬만한 사람이 이런 짓을 하였다면 그 간악한 당학파들이 그 능란한 붓끝을 휘둘러 무슨 누명이든지 뒤집어 씌워 참화를 면하기 어려웠겠지만 왕의 믿으심도 두터우려니와 지체가 높은 탓으로 감히 개구들을 못한 것이었다. 향제에 돌아가 누운 뒤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자제들의 훈육을 일삼고 국선도를 밝히기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소문은 풍편으로 들어 알았다. 조정의 일이 날로 흘러가고 국운이 차차 기울어짐을 혼자 한탄하다가도 옳지 아직도 양상이 남았구나. 그가 있는 다음에야 우리나라는 태산반석과 같다. 하고 100만의 응원병을 얻은 것처럼 든든히 여긴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아우 경신 그는 제 형보다 못하지 않은 영웅이다. 옳다 인제는 되었다. 유종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무릎을 치고 일어서서 방안을 거닐었다. 그의 눈앞에는 경신의 모양이 완연히 나타났다. 후리후리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판, 툭 트인 이맛전과 너그러운 뺨은 언제든지 싱글싱글 웃는 듯하였으나 어딘지 늠름한 위풍을 갖추어 대하는 이의 머리를 저절로 수그리게 한다. 유종이가 그를 눈여겨보기는 작년 봄 신궁 앞 넓은 마당이었다. 신궁에서 큰 제양을 마치고 그 앞마당에서 활쏘기와 칼겨름의 모임이 열렸다. 계림팔도에서 한다하는 낭도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그 수요는 만으로 헤아렸다. 여러 곳 활터와 칼터에서 첫 겨룸, 둘째 겨룸이 차례로 끝이 나고 맨 나중에 뽑히고 또 뽑힌 낭도는 20나무에 불과하였다. 그 중에서 칼겨룸과 활쏘기 두 가지의 맨 나중까지 뽑힌 사람은 경신 하나뿐이었다. 그때부터 경신은 만장의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겨룸은 오히려 싱거웠다. 한 번도 아슬아슬한 고비도 없이 경신이가 두 가지에 너무 쉽사리 장언을 하고 말았다. 그의 궁술과 검술이 지나치게 뛰어난 것이다. 그 화살이 새기도 하더군. 활중통이 척 휘어서 거의 부러질 듯하자 잉소리를 치고 화살은 흐르는 별보담 더 빠르게 날아가서 영락없이 관역을 들어마치고 남은 힘이 넘치어 살 위에 꽂힌 새깃이 부르르 떨던 것이 지금도 유종의 눈에 선하였다. 무서운 화살이야, 무서운. 유종은 혼자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정말 무서운 듯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고 중얼거릴째 문득 등 뒤에서 말소리가 났다. 아이, 아버지께서는 뭘 혼잣 말씀만 하고 계셔요? 유종이가 뒤를 돌아보니 어느 결에 들어왔는지 사초 부인과 주만이가 서 있었다. 그는 골똘히 경신의 생각을 하고 있노라고 제 아내와 딸이 영창을 열고 들어오는 줄도 몰랐던 것이다. 제53장 유종은 주만을 보고 구시락이냐? 밤이 늦었는데 왜 자지를 않고 나왔느냐? 그 애가 김시중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입대 조바심을 하고 있었답니다. 사초 부인은 딸을 대신하여 대답하였다. 김시중이 찾아왔기로 내가 조바심을 할 게 무엇냐? 주만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수그린다. 김시중이 어째 아닌 밤중에 찾아를 오셨소. 당주를 가지고 옛 친구를 찾아왔다 하오.
그런데 무슨 말이 그렇게 길어요? 사내 어른이 어쩌면 그렇게 수다스러울까? 그 골치 아픈 당학을 또 늘어놓은 것이요. 이해가 하도 사람을 졸라서 몇 번을 나와 엿들어 말같은 자세 안 들리나 그 말이 그 말이고 나중에는 들어가서 깜박잠이 들었는데 이해가 인제 김시중이 돌아가셨다고 깨워서 무슨 말인가 여쭈어 보려고 나온 것이라요. 네 혼인 말이 나온 줄 알고 좀이 쑤신 게로구나. 유종은 고개를 빠뜨리고 앉아있는 주만을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래, 얘 혼인 말이 나왔습니까? 그야 물론이지. 말하자면 청혼을 하러 온 것이야. 청혼? 그래, 허혼을 하셨어? 주만은 숙였던 고개를 번쩍 들고 맹맥히 제 아버지의 입을 바라본다. 유종의 말도 흥분의 가락을 떼어온다. 그야 말이 돼요. 그 진절이 나는 당학파하고 혼인을 하다니 될 뻔이나 한 수작이요. 그러면 거절을 하셨단 말씀이요? 후안이 무섭지 않을까? 아무리 후환이 무섭기로 이 주름살 잡힌 목에 칼이 들어온다기로 못할 것은 못한다고 거절을 할 수밖에 없소. 주만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든든하고 고마운지 몰랐다. 아버지, 한마디 부르짖고 그 자리에 푹 엎어져서 울고 싶었다. 참 잘하셨어. 미룩미룩 끌어가는 것보담 아주 단정을 내버리는 것이 피차의 시원한 노릇이니까. 그는 그리하고라도 나는 저의 혼인이 급하단 말이지. 벌써 18이니 시집 갈 나이도 되었거든. 그래요. 하나 어디 마땅한 사람이 있어야지. 넘고 처지고. 합당한 자리에 꽉 정혼을 해버려야 김지 따위가 다시는 이렁성저렁성하지도 못할 텐데. 글쎄요. 어디 합의한 자리가 있나요? 있고 말고. 유종은 자신있게 대답을 한다. 네 집안입니까? 왜 전에 이찬을 지낸 김양상이라고 있지 않소? 옳지. 참 두 분이 절친하셨지. 그분이 아들이 있던가? 아들이 아니라 그의 동생이 있단 말이오. 네, 동생이 있어요. 사초 부인은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김경신이라고 바로 작년 봄에 궁술 검술의 장원을 한 사람 말이오. 옳지. 그런 출중한 인물은 처음 보셨다고 입에 침이 없이 칭찬을 하셨지. 그러니 신랑감은 다시 더 볼 나위 없고 문벌도 금지옥엽이라 김지쯤은 누를 수 있겠는데 저편에서 허언을 해줄는지 또는 그동안에 다른데 정혼이나 안 했는지. 글쎄, 그게 걱정이구려. 그러면 내일이라도 사람을 보내어 염탐을 해보지요.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보단 절친하던 친구를 만나본 지도 오래니 내가 몸소 가볼까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 그 혼인이 될 말로야 자기나 좋을까? 부부는 매우 기뻐하며 하루바삐 이 혼인을 서둘려 하였다. 주만은 김시중 집안과 혼인이 터진 것을 기뻐할 겨를도 없이 새로운 벼락이 뒷덜미를 나리짚었다. 김성희와의 혼인은 설령 아버지가 허혼을 하셨다 해도 끝내 반대할 이유와 거리가 있었지만 경신과의 혼담은 저쪽에서 거절을 하기 전에는 모면할 핑계조차 없었다. 산은 오를수록 높고 물은 건널수록 깊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할까? 아무리 저를 애지중지하시는 부모님께라도 이 가슴 속에 서리는 번민을 털어바칠 수는 없는 일이다. 주만은 그 자리에 고꾸라지며 엉엉 소리를 내어 울고 말았다. 이해가 왜 울까? 부부는 울음소리에 놀랬다. 왜 너무 좋아서 우느냐? 유종은 들먹거리는 딸의 어깨를 바라보며 물었다. 예, 불길하다. 무슨 방정 맞은 울음이냐? 어머니는 질색을 하며 딸을 달래었다. 저는 싫어요. 전 싫어요. 시집은 안 갈 터예요. 하고 주만은 껄떡거리며 하소연을 하였다. 제54장 아사달은 오래간만에 일터로 올라갔다. 몸에 무슨 두드러진 병이 생긴 것이 아니여 너무 흥분하고 너무 지친 나머지에 일시 기절한 것이라 그 회복은 뜻밖에도 빨랐다. 며칠 누워있는 동안에 몸살을 한번 앓고 남에 워낙 젊은 기운이여 마음이 긴장한 탓인지 하루 이틀 다르게 원기가 소생이 되었다. 이렇게 회복이 속한 원인은 주만의 힘이 없지 않아 많기도 했다. 그가 은근히 쏘어보내는 잣죽과 속미음이 모래알 같은 절밥을 먹던 입에 달고 미끄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야말로 한 모금, 두 모금에 눈이 번하게 떼어오는 듯하였다. 차차 밥을 먹게 되자 가추가추 반찬을 담은 찬압은 어떻게 만난지 몰랐다.
서호흡합 한 마리떼가 오히려 나빴다. 어린애 모양으로 새끼니가 까맣게 기달렸다. 그 사이 틈틈이 곰과 찜 같은 것도 몰리알리 털이에 손을 거쳐 들어왔다. 한밥에 오르고 한밥에 나린다는 젊은 살은 여인 자국을 메우듯 차올랐다. 이런 선물을 받을 때마다 아사달은 주만을 아니 생각할 수 없다.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처녀도 있던가. 그런 마음씨 고운 처녀도 있던가. 외로운 경우일수록 불행한 처지일수록 정에 움직이기가 쉬운 것이 사람이거든. 천리타양에 병들어 누운 몸을 이렇게 위로해줄 이 누구냐. 돌보아줄 이 누구냐. 아사달은 눈물겨울도록 고마웠다. 아사달도 처음에는 까닭 없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고마웠게 구는 주만의 행동이 이상스럽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야 그런 대갓집의 귀동딸로 저 같은 시골뜨기 석수장이에게 구할 아무것도 없으리니 이것은 온전히 아름다운 동정심의 나타남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현신 관세음 보살님인지 모른다. 이것도 필경 전생의 무슨 인연이리라 아사달은 필경 불가의 이른바 인연으로 돌리고 말았다. 인연이라면 기이한 인연이다. 하일 날밤 다보탑을 도는 데서 만나는 것도 인연이여 석가탑에 위에서 까무러친 자기를 발견한 것도 인연이 아니냐. 허구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그 집에서 불공을 오게 되고 허구많은 시각 가운데 그가 석가탑을 올라왔을지 하필 내가 혼자라였을까? 인연의 실마리가 너무도 얼기설기한데 아사달은 오히려 겁을 내었다. 그는 그러하거니와 아사달은 주만을 대할 정마다 아내 아사녀의 생각이 더욱 간절하였다. 주만이 아무리 정다워도 아사녀가 아니여. 그 처녀의 손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아내의 손이 아니다. 인생 역로에 지나치는 길손에 지나지 않는 그 이로도 대공을 이루려다가 넘어진 것을 보고 한 조각 동정심이 이다지도 곰살궂고 살뜰하거든. 만일 내 아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얼마나 가슴을 태우고 속을 끓일 것인가. 어서 하루바삐 하던 일을 흩을 내고 남의 신세를 과도히 받을 것 없이 빨리 돌아가야 한다. 그는 몸을 저기 추스르게 되자 일에 대한 정열이 다시금 불같이 일어났다. 그는 몇 번 돌 다루는 기구를 들고 일터로 가려 하였건만 아상 노장이 절대로 말리어서 오늘날까지 참고 참아나려온 것이다. 오늘도 좀 더 몸이 완실하기를 기다려라 하였지만 자기 몸이 이만하면 이젠 넉넉히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일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그대로 누워있으면 도리어 병이 덧치겠다고 졸라서 간신히 아상 노장의 허락을 맡은 것이었다. 저녁을 일찌감치 먹고 나서 탑 위를 올라서매 돌들도 그리던 자기를 반기는 듯 벙글벙글 웃는 듯하였다. 정과 돌깎기로 잔손질을 하려다가 자기의 힘도 시험할 겸 큰 군더더기를 위선 후려갈기기로 하였다. 버드나무 가지를 찢어 타래를 만들고 그 속에다가 정을 꼭 끼이도록 박아놓은 다음에 물동둥이를 번쩍 들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한번 나리침에 불꽃이 번쩍 일어나자 바위는 쩡하고 비명을 치며 그대로 쩍 갈라져 털썩하고 떨어진다. 아사달은 첫 힘부림이 성사를 하자 겨누를 들어 돌부리를 떨고 나서 다시 정지를 시작하였다. 어슬렁어슬렁 어둠이 짙어오건만은 아사달은 또 옛버릇이 나와서 밤가는 줄도 모르고 마치와 정을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한참 일을 하다가 잠깐 팔을 쉬고 언뜻 눈을 돌림에 초롱 하나가 이리로 향하고 올라오는 것이 보이었다.